인류는 역사상 수많은 신을 섬겨왔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자결하는 태양을 향해 무릎을 꿇었고 비를 내려주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게 구원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인 지금 인종과 종교, 국경을 초월해 전 인류가 동시에 그리고 가장 열렬히 섬기는 유일한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이일 수도 있고 차가운 금속 조각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거대한 서버 속에 존재하는 0과 1의 디지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다투며 친구를 잃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 혹은 타인의 생명까지 내던집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은 공기이자 물이며 생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지갑 속에 소중히 넣어 다니는 그 5만 원권 지폐 혹은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들, 그것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잉크가 묻은 종이 조각이 왜 쌀이 되고 집이 되고 권력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목숨처럼 믿고 있는 이 에톤이라는 존재 뒤에는 인류 문명을 지배해온 5천년의 거대한 사기극과 피냄새, 나는 권력 투쟁,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러 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과연 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 비밀의 문을 엽니다. 시간을 아주 많이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약 5천년 전 인류의 문명이 막 싹트기 시작하던 그 무렵으로 가봅시다. 인간에게 생존을 넘어선 욕망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최초의 거래는 아주 단순하고 투박했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과 네가 가진 물건을 바꾸는 것, 바로 물물교환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스템이 얼마나 불편하고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아주 골치 아픈 용어로 욕망의 이중적 일치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갓 잡은 싱싱한 고등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튼튼한 신발 한 켤레입니다. 당신은 고등어를 들고 신발을 만드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신발 장수는 고등어를 싫어합니다. 그는 사과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신발을 얻기 위해 고등어를 원하면서 동시에 사과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고역이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기도 전에 당신의 싱싱했던 고등어는 썩어서 악취를 풍길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제적 통찰이 발견됩니다. 바로 가치의 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썩지 않는 것, 누구나 원하는 것, 쪼개서 나누기 쉬운 것, 내 노동의 가치를 오랫동안 보존해 줄 수 있는 무언가. 그렇게 인류는 자연 속에서 최초의 화폐, 즉 상품 화폐를 찾아냅니다. 어떤 곳에서는 바닷가에서 주운 예쁜 조개 껍데기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의 고대 문명에서는 조개가 들어간 글자들이 돈과 관련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곡식이, 어떤 곳에서는 가축이, 심지어 태평양의 야프섬에서는 집채만 한 거대한 돌덩이가 돈의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 군인들은 급료를 소금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월급쟁이를 뜻하는 단어 셀러리맨이라고 할 때에 셀러리가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귀한 물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 또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소금은 비를 맞으면 녹아버립니다. 곡식은 쥐나 벌레가 먹어치우고 조개 껍데기는 너무 쉽게 부서졌습니다. 무겁고 부피가 크고 보관하기 어려웠습니다. 인류는 더 강력한 물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땅속 깊은 곳에서 운명의 물질을 발견합니다. 흙을 털어내자 드러나는 찬란한 노란빛, 지구상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는 빛깔, 녹슬지도 않고 썩지도 않으며 불 속에 던져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영원불멸의 금속, 바로 금입니다. 금은 완벽했습니다. 아무리 작게 쪼개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다시 녹여서 합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아름다움과 희소성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방인끼리도 금을 내밀면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은 곧 세계 공용어이자 가치의 절대적인 척도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현재의 튀르키예 지역인 리디아 왕국에서 인류 최초의 금속 화폐가 탄생합니다. 리디아의 왕은 금과 은을 섞어 만든 동전에 자신의 상징인 사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나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사자 문양은 왕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금속의 무게와 순도를 왕인 내가 보증한다. 이것은 경제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금속 덩어리에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개념이 처음으로 각인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일일이 금의 무게를 달아보거나 이빨로 깨물어 볼 필요 없이 왕의 도장이 찍힌 동전을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폐의 유통 속도가 빨라졌고 상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바야흐로 금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입니다. 금이 곧 권력이자 생명이 된 세상에서 금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가장 위험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얻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겠다는 헛된 꿈을 꾸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에게는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게입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당신이 17세기 유럽의 거상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다른 도시에서 대저택을 사려면 엄청난 양의 금화가 든 자루를 마차에 실어야 합니다. 그 무거운 금을 싣고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산길을 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숲속의 산적들에게 나를 털어가십시오 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금융 시스템의 씨앗이 잉태됩니다. 런던의 롬바르드 거리에는 튼튼한 금고와 무장 경비원을 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세 공업자들입니다. 그들은 귀금속을 다루기 위해 아주 안전한 금고를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금을 금세 공업자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습니다. 대신 보관료를 좀 내십시오. 금세 공업자는 금을 받아 금고에 넣고 대신 종이 한 장을 써주었습니다. 이 증서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맡겨둔 금 10온스를 돌려주겠소. 서명과 함께 건네진 이 종이. 이것이 바로 금 보관증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금이 필요할 때마다 이 종이를 들고 금세 공업자를 찾아가 금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물건을 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아주 효율적인 하지만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차피 저 상인도 금을 받으면 다시 금세 공업자에게 맡기러 갈 텐데 굳이 무거운 금을 꺼낼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 보관증을 주면 안 될까? 사람들은 금 대신 가벼운 종이 보관증을 서로 주고받으며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도 이 종이를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종이만 가져가면 언제든 금세 공업자가 금으로 바꿔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물인 금은 어두운 금고 속에 잠들어 있고 시장에는 종이가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돈과 가치가 분리되는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텅 빈 객장을 지키며 장부를 들여다보던 금세 공업자는 기막힌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금을 맡기기만 하고 좀처럼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 맡긴 사람의 10% 정도만 금을 찾아가고 나머지 90%의 금은 몇 년이고 금고 안에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금세 공업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악마의 속삭임 같은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갑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금고 안에 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내 것도 아닌 저 남의 금을 담보로 있지도 않은 가짜 보관증을 써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으면 나는 앉아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든 예금주가 한나란시에 들이닥쳐서 내 금 내놔 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이 비밀은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금세 공업자는 금고에 있는 금보다 2배, 3배, 10배나 많은 보관증을 발행해서 세상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 시스템의 핵심 원리, 지급준비제도의 시작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맡긴 돈을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맡기면 은행은 그중 1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마법. 이 마법은 인류에게 유동성이라는 선물을 주며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저주도 함께 불러왔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가짜 돈의 파티는 과연 영원할 수 있었을까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어느 날
금세공업자가 금고에 없는 금을 남발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눈이 뒤집힙니다. 너도 나도 자신의 금보관증을 들고 금세공업자의 가게로 달려갑니다.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창문을 깹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의 악몽, 뱅크런입니다. 뱅크런이 터지면 금세공업자는 파산했고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의 손에 들린 보관증은 그저 불쏘시개용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경제는 파탄났고 사람들은 다시는 종이를 믿지 않겠다며 금을 요구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사회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침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국가입니다. 국가는 이 사기극을 멈추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국가는 오히려 이 사기극을 합법적인 시스템으로 공인해주고 자신들이 그 판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1694년 영국 왕실은 프랑스와의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 국고가 바닥나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당장 군함을 띄우고 병사들에게 월급을 줄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런던의 부유한 상인들이 왕에게 은밀하고도 매혹적인 제안을 합니다. 폐하, 저희가 전쟁 자금을 대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만든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을 국가가 인정하는 유일한 화폐로 공인해 주십시오. 왕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중 하나인 영란은행의 탄생 설화이자 사설 금융업자들의 비밀스러운 사기가 국가의 합법적인 시스템으로 둔갑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은행이 찍어내는 종이는 단순한 약속 어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진짜 돈, 즉 법화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은행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지켜야 할 철칙,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너희가 찍어내는 돈의 총량은 너희 금고에 보관된 금의 양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누구든 이 종이돈을 가져오면 즉시 그에 해당하는 금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금본위제입니다. 돈의 가치를 불변의 금속인 금에 묶어두는 제도. 이것은 일종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규칙 덕분에 19세기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안정과 황금기를 누립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영국의 파운드화는 곧 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파운드화를 들고 지구 반대편으로 가도 상인들은 의심 없이 물건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광기는 이 합리적인 시스템마저 무너뜨립니다. 1914년 인류를 비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전쟁은 괴물과 같아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돈을 집어삼킵니다. 하루에도 수만 발의 포탄을 쏘아대고 수십만 명의 병사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금고에 있는 금은 바닥을 드러냈지만 전쟁터에서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전쟁에서 지면 나라도 없다. 금과의 약속이 무슨 소용인가? 결국 그들은 금고의 문을 잠그고 금본위제라는 안전장치를 해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윤정이를 미친 듯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금고는 비어있는데 지폐는 눈보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이라는 닻이 끊어진 돈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세상에 풀려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특히 패전국 독일의 상황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192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러자 돈의 가치는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아침에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었던 돈이 저녁이 되면 빵가루 하나도 살 수 없을 만큼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그 즉시 상점으로 달려갔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물건값이 2배로 뛰었으니까요. 식당에서는 밥을 먹는 도중에도 메뉴판의 가격을 고쳐 썼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거리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폐를 지갑이 아니라 수레에 가득 싣고 다녔습니다. 땔감을 사는 것보다 지폐 뭉치를 태우는 것이 더 쌌기 때문에 벽난로에 돈다발을 던져 넣고 불을 쬐었습니다. 아이들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돈 뭉치를 블록 장난감처럼 쌓으며 놀았습니다. 도둑들도 돈이 가득 든 바구니를 훔칠 때 돈은 바닥에 쏟아버리고 바구니만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이 신뢰를 잃고 고삐 풀린 만가지가 되었을 때, 그리고 국가가 타락하여 화폐를 남발했을 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교훈입니다. 2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럽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공장은 부서졌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반면 대서양 건너편의 미국은 달랐습니다. 전쟁 물자를 팔아치우며 전 세계의 금을 싹쓸이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 금 보유량의 약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의 패권은 런던에서 뉴욕으로, 파운드화에서 달러로 이동했습니다.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한산한 시골 마을 브레턴우즈에 44개국 대표들이 모입니다. 무너진 세계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해 호기롭게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전 세계의 모든 통화는 우리 미국 달러에 고정하시오. 대신 우리 미국 달러만 유일하게 금으로 바꿔주겠소. 금 1온스를 가져오면 언제든 35달러를 내주겠소. 이것이 현대 경제사의 흐름을 바꾼 브레턴우즈 체제의 시작입니다. 다른 나라 돈은 달러를 믿고 달러는 금을 믿는 구조, 즉 달러가 세계 경제의 중심축, 기축 통화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안심했습니다. 달러 뒤에는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거대한 금 산맥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한동안 세계 경제는 다시 안정을 찾고 황금기를 누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달러는 곧 금이라고, 이 약속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리고 인간의 탐욕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미국의 약속조차 불과 30년도 지나지 않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라는 거인이 전쟁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비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늪에 빠져 천문학적인 전비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며 막대한 복지 예산을 지출했죠. 돈이 필요했습니다. 금고에 있는 금은 그대로인데 미국은 윤정이를 돌려 달러를 계속 찍어냈습니다. 전 세계에 달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빠른 국가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찍어낸 달러가 그들이 가진 금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달러를 들고 가면 진짜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의심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기를 든 것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군함에 달러 지폐를 가득 싣고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는 필요 없으니 약속대로 우리 금을 내놓으시오. 미국은 당황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도, 독일도, 스페인도 줄지어 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금고인 켄터키주 포트 녹스에서 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량은 위험 수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은 파산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자니 나라가 망할 판이고 약속을 어기자니 세계 경제가 붕괴할 절체절명의 상황. 백악관의 지하 벙커에서는 연일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모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각하,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밤,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예고 없이 TV 카메라 앞에 섭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그의 입에 쏠렸습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인류 돈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재무부 장관에게 달러를 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교환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의 이 짧은 한마디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거짓말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이후 달러는 다시는 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5천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돈은 곧 실물금이라는 연결고리를 영원히 끊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던 거대한 배에서 닷줄이 끊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돈은 금이라는 닻을 잃고 거친 파도가 치는 대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금과 바꿀 수 없는 이 종이돈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써야 하는 걸까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이것이 왜 가치가 있는 걸까요? 미국 정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미국의 정부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종이의 가치를 법으로 보증합니다. 이때부터 돈의 가치는 차가운 금고 속의 금고애가 아니라 그 돈을 발행하는 국가의 힘,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 국가의 군사력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물 가치가 없는 돈, 오직 정부의 명령과 법으로만 통용되는 돈. 우리는 이것을 불환화폐, 즉 피아트 머니라고 부릅니다. 피아트는 라틴어로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뜻입니다.
신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듯 정부가 이것이 돈이다 라고 하면 돈이 되는 세상, 바야흐로 신용화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근본위제라는 족쇄가 풀리자 은행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금고에 금이 있어야만 돈을 빌려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은행이 돈을 만드는 방식은 마술보다 더 신비롭고 동시에 섬뜩할 정도로 간단해졌습니다. 여러분, 은행이 여러분의 1억 원을 대출해 줄 때 금고에서 다른 사람의 돈다발을 꺼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원은 그저 컴퓨터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릴 뿐입니다. 모니터에 1억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는 순간 1억 원이라는 돈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짠 하고 생겨납니다. 이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미래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갚겠다는 약속을 담보로 현재에 없던 돈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의 핵심 비밀, 신용 창조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아주 기묘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 대출을 받아야만, 즉 빚을 져야만 세상에 돈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빚을 다 갚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시중의 모든 돈은 연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빚입니다. 이 시스템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대출이 발생해야 한다. 빚이 빚을 낳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돈을 찍어내야 하는 구조. 마치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팽창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고삐 풀린 만가지처럼 1971년 이후 전 세계의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혹은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것이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가장 달콤한 진통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돈이 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아마 물가가 올랐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햄버거 값이 오르고 짜장면 값이 오르고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햄버거의 크기는 그대로이고 아파트가 갑자기 궁전으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물건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쥐고 있는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세금이자 침묵의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 금고에 있는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훔쳐간다면 여러분은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서 물가를 2배로 올려버리면 여러분의 1,000만 원은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지만 그 구매력은 500만 원어치로 반 토막이 납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누군가 내 부를 훔쳐간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잔인한 진실은 이 인플레이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헬리콥터에서 뿌린 그 막대한 돈은 어디로 가장 먼저 흘러갈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지갑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은행으로, 그리고 기업으로, 마지막으로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돈의 홍수가 나면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쾌재를 부릅니다.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폭등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벼락부자가 됩니다. 반면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해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그것을 은행에 저축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자고 일어나면 벼락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는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화면을 반으로 갈라 한쪽에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를, 다른 한쪽에는 스마트폰으로 자산 가격을 확인하는 투자자를 놓아봅시다. 노동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전 세계의 빈부격차 그래프가 악어의 입처럼 쩍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돈이 풀릴수록 자산을 가진 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고 현금만 가진 자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돈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이라는 브레이크가 사라진 자본주의라는 폭주 기관차, 엔진은 과열되고 있고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관차에 어디쯤에 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질주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절벽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상일까요?
불안한 징조들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그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낡은 종이돈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디지털 세계의 금을 찾으려 하고 국가는 더 강력한 통제 수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가을,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뉴욕 월스트리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50년 전통을 자랑하던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탐욕으로 쌓아 올린 파생 상품이라는 바벨탑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거리로 나앉게 만든 주범인 은행가들은 처벌받기는커녕 막대한 보너스를 챙겨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금융이라는 산소호흡기를 달아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이 부조리한 시스템의 민낯을 보며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지하세계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장이 날아듭니다.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조차 알 수 없는 익명의 개발자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주인 없는 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정부의 허락도 은행의 보증도 필요 없는 돈,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할 수 있는 인간을 믿지 않겠다. 대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수학과 암호학을 믿겠다.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희소성입니다. 정부는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 가치를 희석시키지만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치 디지털 세계의 금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한히 늘어나는 달러보다 절대 늘어나지 않는 이 디지털 코드가 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닐까? 국가와 중앙은행이 이 반란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화폐 발행권은 국가 권력의 핵심이자 국민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는 낡은 종이돈을 없애고 자신들만의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지금도 신용카드 쓰고 삼성페이 쓰는데 CBDC가 뭐가 다른가요? 천지차이입니다. CBDC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입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돈에 꼬리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재난지원금은 한 달 안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라며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 돈으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물품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사용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함의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감시의 눈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껌 한 통을 사는 것부터 누구에게 용돈을 보내는지까지 모든 거래 내역이 정부의 중앙 서버에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돈이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국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을 완벽하게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화폐 전쟁의 이막은 자유를 쫓는 탈중앙화 화폐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국가 화폐의 치열한 대결이 될 것입니다. 종이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디지털 화폐는 감시 사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친 파도와 혼란 속에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삶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5,000년 돈의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생존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 돈을 버리고 진짜 자산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망하고 금화의 순도가 떨어질 때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될 때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가지고 있었고 땅을 가지고 있었으며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윤정이를 돌려 돈은 찍어낼 수 있어도 서울 강남의 땅을 복사기로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위대한 기업의 혁신을 인쇄할 수는 없습니다. 금을 연금술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물에 잠길 때 이 희소한 실물 자산들은 노아의 방주처럼 물 위로 둥둥 떠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의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꿰뚫어 보는 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기며 더 높은 부의 단계로 올라설 것이고 여전히 현금이 최고다라고 믿으며 저축만 하는 자는 차가운 물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시작하며 보여드렸던 5만 원권 지폐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돈은 그저 사회적 약속이자 교환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이 땀 흘려번 소중한 부를 타락하기 쉬운 화폐라는 그릇에만 담아두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냉혹한 게임의 룰은 명확합니다. 금융 지식이 없는 성실함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는 길이 될 뿐입니다. 돈의 역사를 아는 자만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종이돈 너머에 있는 진짜 부의 흐름을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산을 구축하십시오. 그것만이 이 혼란한 시대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돈의 민낯을 찾아 떠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